웹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물가 잡힌 줄 알았는데 또 오르고, 이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멀리 투자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현상이 왜 그렇게 벌어지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물가가 움직여서 금리는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원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는 길이 울퉁불퉁해서 그렇지 내리막인 것 같습니다. 예. 왜 울퉁불퉁하냐 하면 소비자 물가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취합해서 발표를 하는데, 수많은 경제 분석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지만 현실의 물가를 그렇게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농산물이나 휘발유처럼 월별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만 해도 뭐 지나가다 보면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맨날 왔다 갔다 그렇죠. 환율에다가 유가 영향까지 받아서 그렇죠. 거기다가 더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서 경제학자들이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집세 물가를 두 개로 구분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죠. 하나는 진짜 내는 렌트 프라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집주인이 자기 집의 삶으로서 지불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퍼튜니티 코스트라는 것은 결국 이제 두 가지 함수인데, 하나는 당연히 이자율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집을 깔고 앉아 있음으로써 내가 희생한 어떤 가치니까 이자율이 들어가고, 두 번째가 뭐가 들어가냐 하면 집값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0억짜리 집에 산다 이러면 그게 공짜인 것처럼, 우리가 내가 내 돈 내고 살면 공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10억이라는 돈을 한 3억 정도를 전세를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7억을 갖고 3% 운용을 하면 연 2,100만 원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체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20% 돼요. 이놈이 이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집값은 떨어진 지 오래됐지만 이게 뭐 하루아침에 계약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보통 거기도 2년 계약이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고 한 1년 정도 있어야 물가에 반영되는 식으로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 놨는데, 이제 작년부터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집값은 폭락 중이지만, 또 금리도 지난해 연말을 고비로 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작년에 올랐던 것들이 이제 물가에 반영이 후행해서. 근데 이게 전체 물가의 20% 이상을 차지하니까, 이 휘발유 물가에다가 요 집세 물가라는 것들이 변동성이 너무 큰 거 하나에다가 너무 정교하게 만들다 보니까 신속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의 문제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2023년 상반기까지는 우리를 괴롭힐 문제인데 뭐 점점 해결되지 않겠냐. 이유는 작년 2월 25일 날인가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1년 지났죠, 지금. 그러니 이제부터 나오는 3, 4, 5월 달, 6월 달 물가는 뚝뚝 떨어질 가능성.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가 엄청 급등했습니다. 그거에 비해 지금 낮으니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집값은 언제부터 빠졌냐면 작년 여름부터, 우리도 그렇죠. 작년 여름부터 가파르게 빠졌으니까 올해 한 여름 정도는 돼야 그게 반영되겠죠. 그러니 전쟁 때 올랐던 물가가 이제는 1년 지나서 하락으로 영향을 미칠 거니까 금방 빠질 거라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상당수인 거고, 근데 그게 좀 뭐 계절 조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둘 다 출렁출렁하지만 내리막이다. 출렁거림이 좀 뭐 어떤 때는 이렇게 확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두 가지가 있죠. 뭐 하나는 기후. 지난 겨울에 우리가 다들 너무너무 놀란 게 너무 따뜻했죠. 그러니까요. 유럽 뭐 따뜻해가지고. 저도 뭐 지난달에 런던에 있었는데, 런던의 공원에 하이드 파크나 이런 공원에 가면 꽃이 만발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현지에 있는 분들한테 보니까 한 달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가스 요금이 엄청난 문제였지만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게 또 예를 들어서 꽃샘추위가 세게 3, 4월에 세게 오면 이제 또 반대로 가겠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저게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또 아무도 모르고. 이게 첫 번째 걱정거리라면,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집값에 대한 그런 가격 조정 모델들이 정교하지만 사실은 좀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 아는데 이번 달 가격은 정말 저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약간 늦게 나오거나 또는 쇼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올해 연말쯤 돼 보면 저는 미국 소비자 물가는 한 3%대가 있을 거고, 한국은 2%대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 고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고 금리를 이렇게 급등시켰는데 30몇 년 만에 최저 실업률이라니, 이 통계 자체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세 가지 문제가 같이 터진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사람들 엄청 해고했죠. 해고했는데 이제 지난해부터 경기 좋아지니까, 지지난해부터 좋아져서 사람 뽑는데 안 돌아왔죠.
왜 안 돌아왔나? 첫 번째는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니까 나 더 놀래 이런 네, 사람의 네, 절반이었을 거고 나머지 절반은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주변에 코로나 걸린 다음에 미각을 잃었다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한 1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럼 전체 미국 노동력이 2억 명인데 거의 1%에서 한 2% 정도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경기가 나빠진 건 알고 있지만 사람 잘랐다가 또 뽑을 때 너무 힘들다. 따라서 참자. 이게 일단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영향은 트럼프 때문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장벽을 만들면서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무튼 미국에 이민 가는 게 되게 어려워졌고 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새로운 팔팔한 노동력 그러니까 20대에서 55세 정도의 노동력이 한 180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추가로 들어야 될 이민이 못 들어오면서 노동시장이 네. 타이트해진 게 한 18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경기가 IT나 이쪽은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데 네. 그럼 이번에 또 뭐 실리콘밸리 관련돼 있는 금융기관의 위험 뭐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IT 쪽은 안 좋은 데 비해서 반대로 오프 쪽은 약간 후행하는 거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건설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 그러지만 건설업 쪽 고용이 늘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집값도 빠지고 신규 주택 착공도 감소하는데 건설업 고용이 느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 잘라놨다가 다시 회복 못할까 싶으니까 눈치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겹쳐져 있어서 잘하면 노랜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단 노랜딩까지 기대하기는 이 금리에서 부동산이 미국이나 우리나 버티기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미국의 신축 주택 착공이 고점 대비 지금 300만 호 줄었거든요. 그러면 뭐 집을 짓는 공급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건 그 뒤에 불황이 안 오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노랜딩 기대는 있지만 현재 수준의 금리가 계속 유지되면 결국 이 건설부터 시작해서 경기는 나빠지기 마련인 거고 이번에도 결국 노동시장은 후행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움직인다. 다만 실업률의 상승 속도는 옛날보다는 느리겠구나. 앞에 그 두 가지 요인 네. 이민과 코로나 블루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의미한 실업률의 어떤 증가를 볼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저는 상반기라고 봤었는데 상반기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 너무 안 좋은 그러니까요. 게 사실 뭐 전 미국 리츠 투자를 좀 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예, 미국 리츠 좋아하고 근데 좀 반등하다가 또 요새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건설 경기 장난 아니구나. 이게 저는 거기서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인데 과연 앞으로 뭐 건설 부문이 정말 안정적으로 움직이겠어요? 저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면 거기 고용이 거의 한 2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쪽 고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는데 그게 좀 딜레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여름에는 한 3분기 정도에는 고용 지표들이 좀 악화되는 게 확연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쯤 되면 연준도 동결 이야기를 지금보다는 더 확실하게 동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당장 이번 금리 인상 시기에 이번에 페드와치 이런 걸 보니까 0.5% 올릴 확률이 높아졌던데 네, 맞습니다. 그 빅스텝 가능성은 높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뭐 낮게 보는 쪽인데 낮게 보는 쪽이시군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별로 이제 인플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분위기로 좀 점점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특히 인플레이션의 그 선행해서 움직이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바로 공급 사슬망 스트레스 지수라고 있는데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데 이게 드디어 3년 만에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류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여러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네. 지난 3년 동안에 그 물류 비용으로 인한 전체 선진국 인플레이션 요인이 약 2%에 달한다고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소멸되면서 마이너스로 좀 가는 중인데 이거 이야기는 아무도 좀 안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가 최근 곡물 가격 한번 특히 그 밀값을 한번 쳐보신 분들은 알 텐데 지지선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세계 무역 그 식량 기구 파오라고 하죠. 예. FAO에서 발표된 역시 2월 글로벌 식량 가격 지수도 또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외식 물가가 지금 막 오르니까 예.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좀 화가 나는 입장이지만 네네네. 적어도 원자재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중인 거죠.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답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둔화되는 입장에서 연준이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인상해서 필요 없는 고통을 유발했다라는 말 듣는 걸 연준 멤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 되지. 다시 0.25 했다가 또 0.5로 올릴 만큼 정말 그렇게 심각한 어떤 충격이 벌어졌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 않겠냐. 그럴 때는 그냥 현상기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캐나다가 일단 미국이 0.5%포인트 올릴 거란 전망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런 것도 좀 함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캐나다, 호주는 굉장히 경제 구조가 비슷합니다. 캐나다랑 호주는 원자재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랑 뭐가 비슷하냐라고 물으시겠지만 우리는 반도체가 사실 원자재처럼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40%가 빠집니까? 수출이? 그러니까 그만큼 격렬한 변동성을 지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표현하자면 공급 사슬망의 끝에 있는 품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생산자, 최종 그 원자재 공급자들까지 고치는 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의 그 과정 단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 경기 변동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특성을 지니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원유죠. 작년에 127불 3불까지 갔던 게 지금 뭐 8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격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전쟁에 대한 공포가 계속 부각됐다고 하지만 그때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터진 거 이런 것들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셨죠? 투기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산업에 대한 비중이 되게 커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기도 셰일 오일, 타이트 오일들 많이 하고 또 호주 같은 경우는 석탄, 철광석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생산하는 나라니까 세 나라 다 공통적으로 세계 경기가 나쁠 때 되게 경기가 나빠지고 세계 경기 조금만 좋아진 나라들 되게 좋아지거든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자기들 경기가 가파르게 나빠지는 신호가 보일 때 꼭 미국을 따라가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공통적으로 하는 나라들인 거고 더 나아가서 이 세 통화가 모두 약세 통화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통화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통화의 반대편.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의 미래는 캐나다 달러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미래는 미국 달러가 아니에요. 기축 통화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캐나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 훨씬 커도 G7이죠. 우리보다 약간 큽니다. 네. 근데 캐나다가 그렇게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우리보다 2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 보시면 2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냥 1달러에 대해서 0.5에서 1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호주 똑같아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 경제가 너무 외부에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시장이 개방돼 있죠. 이런 나라들은 미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따라가긴 하지만 눈치 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권한을 가진 또 글로벌하게 신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죠.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세 나라의 특성이 이번에 호주도 RBA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동결 의사를 이번에 밝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어떤 정책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이랄까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 나라이고 이 세 나라의 특징은 너무 자기네 경기의 변동성이 크니까 미국 따라가다가 국내 경기 다 죽을 것 같을 때는 좀 따라가는 경향들도 종종 보이고 실제로 대표적인 게 호주 같은 경우 금리 3%잖아요. 미국 지금 5%로 가는데 호주는 3%예요. 그렇게 금리 차가 역전되고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랑 우리랑 신용등급 차이는 한 등급 차이 나긴 합니다. 예, 트리플 A니까 우린 더블 A고. 그렇지만 뭐 우리가 완전히 종속돼서 미국에 무조건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는 캐나다랑 호주 사례도 좀 봤으면 좋겠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일드 커브 컨트롤을 제일 먼저 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보다 더 센 게 일드 커브 컨트롤이고 지금 이번에 일본이 이제 해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 국가만 양적 완화를 하네,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네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기축통화 국가는 그냥 미국 하나밖에 없는 거고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도 양적 완화, 일본도 했고 유럽도 했고 심지어 지금 중국도 사실상 양적 완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다 아니다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레이 영역, 회색 영역에 있는 세 나라가 한국, 캐나다, 호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환율 얘기하셨는데 캐나다 환율이 그렇게 격렬하게 움직이는데 사실 우리나라 확률은 얼마 전에 격렬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그렇게 높은 변동성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최근에는. 전고점을 그러면 더 돌파해서 더 뛸 가능성도 있습니까? 없진 않은데 저는 저보고 베팅하라면 달러 팔고 싶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올해 지금 경상적자가 뭐 1월달이 사상 최대다 그러지만 내년 1월에 대해서 보면 이 뉴스를 보면서 그때 그랬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가 빠지고 있고 가스값은 뭐 완전히 대패닉 중이고 국제 곡물 가격 다 지금 폭락 중인데 그럼 수입액이 줄잖아요. 거기다가 경기도 불황이니까 수입액 줄어드는데 수출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플러스 기계 자동차 조선 이런 건데 기계 자동차 조선 쪽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우리 수출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건 반도체 하나가 마이너스 40% 디스플레이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이 마이너스 60%까지 PC가 60% 났죠. 이 IT 경기가 너무너무 나빠서 생긴 일인데 이 IT 경기 나빠서 생긴 일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버텨내는 거고 외환 보유고 소모하면서 그냥 버티다가 언젠가는 오르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기 변동성이 큰 거지 이 산업이 뭐
없어질 수 예. 있나요? 또 더 나가서 이런 과도한 경쟁들 과정에서 또 죄송합니다만 3등 4등들 또 망할 거 아니에요. 이름도 모르는 그런 회사들이 또 망할 겁니다. 이 가격에서 못 버티는 회사가 분명히 나오겠죠. 뭐 키옥시아가 어떻게 되든 아니면 중국에 있는 SMIC가 어떻게 되든 아니면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 어떻게 되든 모르죠. 한국에 있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나 이런 극심한 불황이 올 때마다 계속 경쟁자들이 하나씩 몰락하면서 과점화가 진행된 산업이 또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볼 때는 한없이 비관적으로 보다가 작년 재작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 그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 좀 그런 건 자제하자. 이렇게 봅니다. 기준금리는 우리 동결이 마땅하다. 이제 여기 이제 보시는 건 맞는 거죠? 이 대표님 견해가? 네, 알겠습니다. 정책금리를 여기서 인상을 하면 우리 채권금리가 그래도 미국보다 안정돼 있는데 네. 여기를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더 나가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아무튼 20% 빠졌는데 네. 여기다 금리를 인상하자라는 건 뭐 어떻게 하자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다. 환율을 희생하고 어차피 물가는 좀 빠지는 안정되는 중이니까 환율을 좀 희생하고 대신에 내수 특히 부동산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정책 조합 아니냐. 어차피 우리나라 무역자 적자가 낮다 그러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특수 요인으로 인해서 적자 난 거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믿고 경상 흑자가 내내 외환위기 이후에 25년째 경상 흑자 나다가 한 해 마이너스 났다고 그걸로 망할 나라는 아니지 않냐. 환율 좀 위에 열어놓고 캐나다처럼 2배 나는 건 그건 좀 너무 과하지만 네. 뭐 위로 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열어두는 거죠. 근데 저는 열어둬도 그렇게 위험은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